설명서 서식입니다. 426페이지. 426페이지 보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서식이 4개가 있어요. 410, 408, 407페이지부터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1, 2, 3, 4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422페이지까지 4가지 서식이 있는데 그 4가지 서식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426 우리 기본서 427에 있습니다. 4가지 서식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개대상물 표시는 그래서 이게 모든 서식의 공통 시험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4가지 서식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걸 암기를 하려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암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정치적 무슨 견해가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대권 금세 실수. 대가 뭐예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모든 서식에 다 적어야 된다고. 지번이 어딘지 그는 다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모든 서식에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권 금세 실수. 금이 뭐냐면 거래 예정금액이에요. 7번에. 거래 예정금액 이것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고요. 8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6개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그 서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1, 2의 서식만 주택하고 상가만 해당이 됩니다. 비주거용만. 토지 이용 계획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인데요. 요거는 입지 조건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교재 앞에 거기 서식 맨 앞에 1의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0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게 맞네요. 이게 판매시설이 삭제됐습니다. 판매시설. 옛날에는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지금은 도대주교 요 4개만 기재를 하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이라고요. 옛날에는 판매 의료시설도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판매 의료시설 체크하는 날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은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임대차 확인사항 요게 신설됐기 때문에 칸이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뺐다고요. 판매 의료시설은 지금 사람들이 판매 의료시설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거 있는 거 종합병원 있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집값 올라가는데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더라고. 입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수도권에서는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울이 아닌 곳은 특히 서울로 거의 출퇴근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전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 다음에 초품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 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투자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는 뭐 1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이면 되는데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1500세대 이상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단지면 커뮤니티가 요즘은 잘 돼 있거든요. 안에 사우나라든지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다 있어요. 요즘은 탁구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 우리 옆에 아파트는 보니까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근데 저는 수영장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돈이 엄청 1억 들어간대. 1억 관리하는데 한 달에 수영장 관리하는데 물 받고 교체하고 이런 거 직원 고용하고 하려면은 그럼 관리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부과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사용 안 한다면 그 수영장 못 하는 거잖아요. 운영. 어쨌든 요즘 얼죽신 이렇게 말하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말을 하는 게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그러는 게 많대요. 커뮤니티가 전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는 없잖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다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는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조경 뭐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자, 어쨌든 판매 의료 시설은 빠지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 4개를 1의 서식에 기재한다.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고요.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도 주거용, 비주거용만 해당되고 토지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 토지만 기재하고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장례식장이 가까이 있다는 걸 확인 설명 안 했다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판례는 장례식장은 비선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돼. 비선호시설. 호불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죠.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만약에 10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개업공개사한테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전 10억에는 접수 못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접수는 받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제가 2억 비싸게 내놔봤거든요. 옛날에. 팔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파트 값 올리려고 그냥 2억 높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개업공개사님이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무조건 사장님이 손님은 최하 사장님이 좀 더 나이 먹었지 그때 어리니까 사장이고 지금은 저한테 회장님이 이렇게 불러야 돼. 사장님이라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어쨌든 왜요? 왜 3년 안에 안 팔리는데 물어보니까 이거 2억 더 싸게 나온 매물도 있으니까 이거 다 팔리고 없어야 팔리니까 아마 급하시면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서에 적고 설명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10억에 팔아달라고 호가를 내놨다 하더라도 손님 오면 요거 10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요건 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경제의 바지, 공공복리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모든 서식에 다 기재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모든 서식 다 기재해야 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취득세. 거기에 지방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4.6%입니다. 표준세율은. 근데 주택인 경우는 1%도 있고 뭐 2%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그냥 표준세율 4.6%입니다. 이렇게 적든지 이거는 그래놓고 그게 비고 같은데 적어놔야 돼. 이거는 주택수 등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실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취득세 개업공개사가 얼마 나오냐 물으니까 100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한테. 근데 손님은 나중에 보니까 1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세율이 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비싸게 나왔다고 1000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너 100만 원, 네가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 나왔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님이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근데 그 판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하급심인데 하나는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말했다고 세금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측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만약에 세금이 그렇게 비싸다고 했으면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확인설명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거는 소송이 제기돼 봐야 할 부분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근데 시청에다 민원 넣으면 과태료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확인 설명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기준임 이런 걸 적어 놓으라고 이 단서를. 그래서 주택수 등에 따라서 개인 사정에 따라 취득세율은 변경될 수 있음 이런 걸 적어 놓으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아까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 대권, 금세, 실수,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요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라고요.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있는데 주거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 설치됐는지를 체크합니다. 근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는 다 그 설치되어 있더라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단독주택은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를 사용한다더라고. 10년이래요, 그 유효기간이. 근데 아파트에는 아예 전선으로 뭔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방마다 다 설치해야 되죠. 소화전, 비상벨, 저도 입주해가지고 보니까 이 복도에, 그 층에 복도에 보니까 소화전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 물 나오는 거, 불 났을 때 복도에.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1의 서식은 다 기재해야 되는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가 뭐냐면 비주거용이거든요. 비주거용 건축물, 식당 같은 데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도배는 1의 서식 주거용만 기재하면 된다.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도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된다. 참 어렵죠. 사실 개업공개사가 진동 측정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적는 거 보니까 일조량, 보통 이렇게 적더라고요. 너무 좋다, 양호함 이런 거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고 다 그랬어요. 지금 재산 얼마인지 다 호구조사 다 했어요. 선생님이 했죠. 우리는 텔레비전 아무도 없었어요. 기밀이 나오는 거 1975년도에 그냥 마을에 한 대 있어가지고 10원씩 내고 가서 봤어요. 기밀이 내슬링 하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텔레비전 없었어요. 일조량, 소음, 진동.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보통 보면은 보통이라고 적는다고. 그 재산 상중하 손들을 하고 그랬어. 그럼 보통 뭐 뭔지 모르고 그냥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최하층민이었는데 시골에서 살면서 그 뭐 중이라고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함, 보통임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깨끗함 이런 건 안 적는 게 좋다고. 그냥 보통 체크하는 게 나아요. 잘 안 보거든요. 사람이 보통 체크해놔도. 괜히 깨끗하다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깨끗하냐 이렇게 따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신축이 아닌 이상 깨끗할 수가 없잖아. 남이 살던 집을 다시 들어가면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일조량, 소음, 진동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많이 적는다고. 현실적으로는.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10% 받을 수 있죠. 간이과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444페이지에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이계약서를 적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적으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경제적이고요.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또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확정일자 바다로 따로 갈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다. 안전한 거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신분증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뭐 물건 같은 거 살라고 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계약서 적으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시험에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449페이지. 449, 450, 451페이지까지 452페이지에는 보니까 그 위에 제목에 33, 34에 나왔다고 돼 있죠, 시험에.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왔다는 말 없잖아요, 최근에. 왜 이게 안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2006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해요. 실거래 가격 신고하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 다운계약서 적은 줄 그때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엔 다운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즉 잔금 치를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제도인데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금인받아야 되는데 금인이라는 건 뭐예요?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이에요.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금인을 받아봤어요.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자꾸 건설회사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된다고 문자 보내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공동명의도 된다는데 나도 반은 내 앞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 귀찮게 그렇게 하냐 이러니까 뭐가 귀찮냐 하면서 자꾸 하자고 우겨가지고 했는데 그 증여해주니까 금인계약서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증여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지분 반 주겠다 이거 해가지고 그 시군구에 가니까 금인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더라고. 금인 해가지고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금인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여계약은 조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증여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인 계약서를 가져가야 된다고. 명의를 받는 게 주려고 하니까. 명의를 받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받는 게 주려고 하니까. 그게 희한하더라고.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도 또 대출은 제 명의로 다 받아서 돈은 내가 다 갚아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배우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물상보증인. 집 경매 넘어가면 자기 지분도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제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출 못 갚으면.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또 허가받은 경우 X 따로 금인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시군구에서 금인 받으면 되고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인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서류만 보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지 진짜 이 금액에 거래한 거 맞냐, 통장 입금표 보자 이런 소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하고요. 그 금인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1인이라고 했는데 저 와이프하고 같이 가도 되더라고요. 꼭 한 명이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명이 가도 된다. 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재에는 어디 있습니까? 금인 그 450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입니다. 양가로 3번에 찾았어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452페이지에 보니까 33, 34에 나왔잖아요. 민법에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해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명법이 도입됐습니다.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 남의 명의로 차명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저도 사실 아들 명의로도 사봤었어요. 분양권을. 왜냐하면 제 명의로 하면 이게 제가 분양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더라고. 주택이 있으면 1순위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아들 명의로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제가 팔아먹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면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이름으로 아들 명의로 해도 안 되고요. 배우자 명의로 해도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실명법입니다. 명의 신탁이라는 게 뭐예요? 명의를 맡긴다는 뜻이죠. 맡기는 약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수탁자가 뭐예요? 받을 수, 받는 사람이,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 민법에서 했어요. 아직 문제였어요. 12월 달 1월 달에 12월 11월에 1일 2월에는 안 했을 텐데 11월 달부터 다니셨나 보네요. 네. 12월? 그 12월 달에 들었나 보다. 이게 뒤에 있거든. 민사특별법이라서 맨 뒤에 있는데 벌써 들었다고 하니까 아, 작년에 그러니까 그렇겠지. 지금 이게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 진도가 안 나갔을 수 있어요. 그 민법에서도 하니까 나중에 되면 짜증나. 지금은 몰라서 짜증나는데 나중에 아는 거 자꾸 이야기해서 짜증난다고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다 한다 생각하고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혼자 하겠다 이러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강의도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 참고 열심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은 합격합니다. 자, 명신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거는 민법에서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하니까 민법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상 명의신탁을 하면 처벌하거든요. 신탁 맡기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너무 100%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특례. 특례는 특별히 예외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예외. 특별히 예외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명의신탁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처벌만 안 하는 겁니다.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저도 제가 아까 문중 땅이 많다고 했는데요. 지금 형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맨날 싸워요. 문중 어른들은 문중 땅이니까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형님은 아니 뭐 제가 팔아먹습니까? 그 뭐 귀찮게 또 돈 들어가게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주장해가 그 문중 어른들이 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배웠으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저는 말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말 못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해서 그 형님 편 들으면 또 어른들이 욕할 거고 또 어른들 편 들으면 형님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공개적으로 빨리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전부 다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유래는 종중명의신탁입니다. 이게 왜 종중이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에는 등기제도가 없었습니다. 문기제도였습니다. 한명회라든지 이런 거 사극 보니까 뭐 집 문서 던져주고 뇌물로 주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집 준 거예요. 그냥 문서만 하나 던져주면. 지금 말로 하면 등기필정, 등기필정보, 이거 집 문서 이것만 넘겨주면 그냥 옛날에는 물권변동 효력이 생겼다고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도입돼서 이때까지 문중 이름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문중으로는 등기가 안 되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침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우리나라 땅 90% 이상이 다 문중 땅이었거든요. 그걸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한 사람도 많고, 안 하면 국유죠. 소유권이 없는 땅은 국유잖아요. 민법에. 무주의 토지는 국유한다고. 국유. 주인 없는 땅은 무주의 토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주, 주인 없는 땅은 주인 국가 거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장남, 종손 앞으로 등기를 했다고요. 문중 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문중 어른들 담뱃대 물고 막 gas 쓰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들으면은 문중에서 포죽에서 파낸다 이러면 무서워했어요. 엄청나게.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파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힘이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문중 땅이 있으니까 문중 말 안 들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혼을 말살한 거예요. 이게 문중을 없앤 거예요. 전부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보니까 문중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명신탁이 생겼고, 또 옛날에는 배우 남편 명의로 등기를 많이 했잖아요. 집을.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걸 팔고 다시 사면 전부 여자 명의로 바뀌더라고. 제가 중개를 해보니까. 요즘은 아직도 남자 명의로 더 많이 되어 있기는 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여자 명의로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내가 남자면 남자 명의로, 내가 여자면 여자 명의로,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자기 거 남 주는 거는 쉬워요. 나중에 이혼할 때. 근데 남은 거 빼앗아 오는 거는 힘들어요. 소송해야 되고. 영원히 같이 살려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남아도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1억 남은 걸로 되잖아요. 그 소득세 세율이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죠. 6%부터 42%까지잖아요. 소득세가. 차익이 많으면 세율이 높으니까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세금 같은 거 내는 데 있어서는. 또 보증서 주고 이런 것도 배우자 동의 안 받으면, 공유자 동의 안 받으면 보증서 주기도 어렵잖아요. 누가 친구들이 요즘 보증서 달라는 사람도 없죠.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보증서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명신탁이기는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명신탁은 무효입니다. 무효. 법에 무효인데 요거는 효력이 있고 처벌도 안 한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통 관습으로 종중명의로 돼 있던 걸 전부 장손 앞으로 등기를 했고, 또 옛날에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게 관행이었고요. 요즘은 거의 부인 명의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탁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배우자 간에는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면. 자,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자간, 양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삼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계약 명의신탁, 우의명 명의신탁, 요 세 가지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에는 이자간 명의신탁,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자간은 보통 민법의 시험에 나올 때는 신탁자를 갑이라 한다,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3자를 정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막 신탁자가 이렇게 하려면 기니까 이게 일본식 일제잔재입니다. 이게 갑을 병정이. 근데 민법 시험에 아직도 갑을 병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 권리자가 갑이 최근에 판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래야 취득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돈은 내면서 친구 명의로 농지를 샀다고, 시골에 있는 땅을 서울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랬는데 둘 다 죽었어요. 이 친구 둘 다 죽었고, 그 자손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갑다시라고 할까? 갑다시 아들 갑다시가 우리 아버지가 산 거니까 명의 넘기달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못 넘겨주겠다, 을의 자손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송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사들도 기득권자죠. 아직까지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고. 이게 명의 넘겨준 게 효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이야기.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도 무효라고 됐잖아. 무효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지만 무효이니까 진짜 소유자는 갑이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명의신탁을 아예 없애려면은 을 앞으로 등기 명의 넘겨주면 실제로 모든 효력은 을이 가진다 해버리면 넘겨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갑이 명의를 넘겨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명의 넘겨줘야 된다. 이게 최근까지도 판례의 입장입니다. 뭐 이게 을이 그러면 20년 넘게 공연 평온하게 점유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시효취득이라도 된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남은 거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주점유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명의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을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을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정한테, 제3자한테. 그러면 제3자 정은 이 사람이 수탁자라는 걸 알고,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은 갑이라는 걸 알고 샀어요. 그걸 악이라고 하죠. 알고 있는 걸 악이. 모르는 게 선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선악하길래 선의는 착한 사람이고 악의는 나쁜 사람, 알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알면 다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알면 악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악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 판사 앞에가 물으면 전부 기억납니까? 그 헌법재판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법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원래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거든요. 그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 처벌해요, 못해요? 기억나도 그냥 기억 잘 안 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괜히 말했다가 잘못 말하면 그게 거짓말 해버리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은 수탁자가 임의로 돈 투자한 사람 동의 안 받고 그냥 팔아먹어 버려도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거든요. 좀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팔아먹어 버리면 횡령죄라고요. 근데 이거는 횡령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의로 누가 등기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팔아먹어 버리면 된다고요. 팔아먹어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횡령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돈 다른 데 다 빼돌리 놓아버리면 현실적으로 받아가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돈 빼돌리니까 못 받겠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고 다 다른 사람으로 해버리니까 누가 앞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돈 받을 거 지금 확정 판결은 받아놓은 거 있어요. 돈 받을 거 있는 거. 그거 막 제가 어디 채권 회사에 넘겨가지고 고려신용정보에 넘겨가지고 끝까지 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다가 죽는다 그냥 포기해라. 그거 뭐 그 돈 받으려고 그런 거에 집착을 하냐. 이제 얼마나 산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안 받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놨어. 그럼 10년간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인데 신용불량자 돼도 별로 불편한 게 없대요. 신용카드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써도 된대요. 새로 만드는 것만 안 되고 통장도 새로 만드는 것만 안 되지 이미 있는 거는 써도 된다고. 그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연락이 조금 불편한 거 한번 연락 와가지고 100만 원 줄 테니까 풀어달라 하더라. 그래 풀어줄게 해가지고 100만 원 받고 안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줄까 싶었더만 그 다음부터 안 주더라고. 이제 지금 다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으려고 그 100만 원 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안 해줬어요. 자, 이자간 두 사람 간에는 이게 권리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무효이다. 454페이지. 454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여기 칠판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민법에서도 또 합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어요. 그럼 확률이 80% 이상이잖아요. 중요하죠. 민법은 해마다 나오고요. 한 문제는. 자,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거는 민법 시험에 나올 때 보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신탁자를 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매도인을 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탁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갑, 명의를 받는 사람을 뭐 수탁자를 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도인을 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을 병, 이거는 갑을병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 간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고요. 그 매매 계약은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라는 게 뭐예요?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럼 매수인은 돈 줘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게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러면 돈을 여기서 받았으면 등기도 이렇게 넘겨주는 게 당연한데, 등기는 엉뚱한 대로 넘겨준다고. 이게 제3자한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사면서 우리 아들 앞으로 등기는 좀 해주라. 그러면 매도인은 지금 팔기 힘든데 어쨌든 돈 받으니까 뭐 해달라는 대로, 네가 받아가든 다른 사람이 받아가든 어차피 나는 큰 손해 없잖아요. 돈은 받았으니까 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 아들 앞으로 등기는 좀 넘겨달라. 그 아들이 어립니다. 그 아들 앞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등기 넘겨준 거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왜 무효냐? 법에 그렇게 정했다고. 이게 물건 명의신탁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다고. 그 규칙을. 무효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 무효인데 아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이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빨리 팔아먹는 게 그냥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빨리 팔아먹어야 돼. 무조건. 그래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횡령죄. 횡령죄는 구속돼요. 그 민사는 구속은 안 되잖아요. 그 다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너 남겨먹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나 다 쓰고 없다 하면 못 갚는다고요. 쓰고 진짜 없으면 못 갚는 거죠. 죽을 때까지 돈 안 벌면 끝이라고요. 실제로 벌어도 나무 이름으로 다른 데 해놓고 현금 가지고 있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돈 세금 포탈하고 이런 사람은 집에 막 금고 해놓고 100억씩 나놓고 이러더라고. 은행 나누면 압류해가지고 빼가잖아요. 근데 집에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금괴 같은 거 가지고 있고 이러면, 달러 같은 거 가지고 있고 이러면. 자, 이제 세 번째 명의신탁이 소위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자, 계약명의신탁인데 자금주,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 뭐 또는 매도인을 병, 이렇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갑을 병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원칙은. 단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다. 법에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따질 게 아니라 규칙을 그렇게 법조문에 정했으니까. 무효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아까 무효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매도인이 선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유효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알 가능성이 많아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서 법을 전공한 대부분 지금 법 전공한 사람이 대통령 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내곡동 땅을 왜 아들 명의로 샀냐 이렇게 하니까, 내 명의로 하면 그 주변에 집값 올라가고 이러면 국민들 피해 볼까 봐 그랬다 이렇게 스스로 시인했어요. 아들 명의로 샀다. 그게 처벌받는 줄 몰랐죠. 이 실명법이 있는 줄. 돈은 내가 내고 아들 명의로 샀다고 하면 그 명신탁으로 처벌받죠. 그래서 아들 불려가서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검사가
너 아버지 돈 가지고 산 거 맞냐 하니까 아니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데요. 얼마 빌렸는데? 7억 빌렸는데요. 통장에 입금 내역 보자. 7억 현금으로 받아왔는데요. 그럼 이자는 냈냐? 예, 어제 현금 주고 왔는데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받아서 아버지 돈 산 거 아니다. 아들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 걸로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 안 받았어요. 만약 아버지 돈으로 샀다고 하면 명의신탁이에요. 큰아버지한테 빌렸다니까 빌린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인정 잘 안 돼. 빌렸으면 차용증 보자 뭐 꼬치꼬치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벌 안 할, 금사마음에 달려 있다고 처벌하고 안 하고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법을 몰라서 그래. 알았다면 아들 명의로 산 게 아니다. 그 아들은 지 돈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어디 큰아버지한테 빌렸는지 뭐 아들이 어디서 빌린 모양이던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가 돈 줬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명의신탁이라고요. 그거는. 이거는 또 MB가 또 내곡동 땅은 좀 전에 아들이고 도곡동 땅은 천안 명의로 샀어요. 도곡동 땅을 천암이 20억 주고 샀었어요. 도곡동 땅을. 지금은 포스코, 더샵, 주상복합, 매봉역 1번 출구에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전철 출구에. 그래서 전철 그 노선까지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이었어요. 전철 노선이 바뀌었다고 그 3호선인가 그러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매봉역이 원래 그 도곡 사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EBS 맞은편에 거기 요 땅 바로 앞에 딱 출입문이 나와 있어요. 1번 출구가. 그래서 이거 20억을 주고 샀다고요. 20억을 주고 매도인한테 샀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263억에 팔았어요. 포스코 건설에. 그래서 포스코 건설은 263억에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어요. 주상복합 지어가지고. 그래서 263억에 팔아가지고 세금 떼고 200억 남았어요. 그 검찰 수사 결과 뭐라고 밝혀졌냐면 이 처남한테 너 20억 어디 났냐? 자금 출처 돈 어디서 가지고 했는지 좀 말해봐라 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 결과 누구한테 받기는 받았는데 명신탁이긴 한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아까 세 개 명의신탁 중에서는 요게 적발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요. 왜냐하면 둘이 일단 돈 주고 어른 여기서 돈 받아가지고 병한테 갈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분이 20살 먹는 여자분이 20억 들고 왔으면 매도인이 네가 돈 벌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놈한테 돈 받았냐 빨리 밝혀라 풀어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매도인이? 그럼 이 아저씨 재수없어 안 산다 이러면서 가버려요. 재수없다고. 저도 아파트 들어가니까 막 노인네라고 아무도 말도 안 걸어요. 젊은 사람밖에 없더라고. 신혼부부 이런 30대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40대예요. 네? 안 좋아요. 아직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요. 가장 높은 게 배우자 사별, 이혼, 그 다음에 이사더라고요. 부모 죽고 이런 거는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스트레스 풀리던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머니를 엄청 좋아했는데도 20년 모시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이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MB 그 도곡동 땅도 매도인이 나 몰랐다.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돈 냈다는 건 난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돈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판 거지 난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지금 200억을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그대로 원금은 있고 이자만 찾아 쓰고 있는데 누구 돈인지 알 수는 없고 이미 처남은 돌아가셨어요. 벌써 손아래 처남인데도 죽었더라고요. 벌써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그래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99%가 다 선이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 알았는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효하다고 등기 유효하고 계약도 유효하고요.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을 하게 되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거 텔레비에 청문회 하니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자기 처제 명의로 인천공항 생기는데 옆에 땅을 샀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왜
처제 명의로 땅 샀냐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래버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제가 지 땅 산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국회의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처제가 지 돈 가지고 지가 사는데 내가 장관이라고 어떻게 말리냐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줬다 이런 말 안 하면 되죠. 증거만 없으면. 요즘은 뭐 돈 세탁하기가 쉬운가 보더라고. 비트코인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어떻게 통장으로 거래하면 수표 같은 거래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어디로 주고받았는지. 그런 걸 모르게 해야 되겠죠. 현금으로 주고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위반 시 제재인데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요런 거는 이 벌칙은 민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민법 시험에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민법에는 안 나옵니다. 벌칙은. 자, 여기까지 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